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과학 1이 전체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벌써 2개가 끝났어요. 물론 지금 강수로만 보면 전체 60강 중에 아직 30강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50%라고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 반은 우리가 끝냈다. 여러분들 그 반에 대해서는 얼마나 완벽히 공부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나간 반에 대해서 100% 완전 학습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학생, 지금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제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좀 체크를 해보려면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 문제를 일단 뭐 풀어보란 얘기는 아니고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1단원, 2단원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갈 길이 남아있는지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3단원에 들어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생명과학은 유전만 잡으면 돼, 유전이 끝나 라고 얘기해서 이 3단원부터는 약간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단원에서 전체 몇 문제 정도 나오죠? 7문항 정도가 수능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단원에서도 역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하고 3단원의 첫 뼈대부터 한번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짠! 어마어마하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3단원에서는 7문항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뭐 내용이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신에 많습니다. 이렇게 배워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꼼꼼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잡고 있느냐가 이 3단원의 싸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2단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는 개념 자체는 적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탄탄한 개념 정리가 우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큰 제목은 3단원 전체의 큰 제목은 항상성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 항상성과 건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내용이 나눠집니다.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생명활동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방어작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맨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생명활동과 에너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바로 생명활동이 일어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질 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출입이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세포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포호흡의 결과, 뭐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그 반응물들,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반응물들, 그 다음에 이 결과 생기는 생성물들 종류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기관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좀 다루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잡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주제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에요. 항상성이 뭐죠? 우리 1단원의 첫 부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생물은 항상 체내의 일정한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몸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볼 텐데, 주로 신경계와 호르몬, 내분비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큰 내용은 신경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경계를 통해서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근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경계를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어서 특징들을 살펴보고 역할들을 각각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계와 호르몬, 내분비계를 통해서 항상성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실제로 항상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례들 3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3단원에서 주로 이 2번째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게 무궁무진하죠. 특히 요즘은 신경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어작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아파 하면 주로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그런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병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병원체에 의한 그런 질병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를 5가지로 설명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병원체들이 침입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이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뒤늦게 발동이 되는 그런 2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다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면역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그렇게 초점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2단원도 그랬잖아요. 다 하고 나면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걸 다 끝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성취감 같이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 오늘 배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이에요. 세포의 생명활동에 관련된 얘기를 쭉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질대사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두 번째 특징이었어요. 이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물질대사는 이미 1단원에서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히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대사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는,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세포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어떤 용어가 있었어요. ATP라는 게 자꾸 출연을 했는데 얘가 도대체 어떤 애인가, 뭐 하는 애인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거니까 선생님 바짝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지금 1학년 과학도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과학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 시간, 생명과학 시간에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얘들아, 광합성이 뭐지?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꼭 나오는 게 빛 얘기는 나옵니다. 빛 얘기는 나와요. 광합성이니까. 그런데 막 포도당이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정확히 광합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 중요한 활동인지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세포호흡은 뭐니? 그러면 이건 더 모르죠? 이건 뭔지 더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키워드를 잡지 않으면 생명과학 1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모든 생물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명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냐면 바로 유기물, 유기양분이라고도 하는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방출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것을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자,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근데 이런 유기물들 분해하고 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O2라든지 아니면 CO2가 아닌 중간 산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산물들 등의 산물, 이렇게 써볼까요? 산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유기물을 분해하는 게 이 CO2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CO2는 부산물 또는 노폐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초점은 이건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기 어렵다. 자, 그런데 식물과 동물은 이 유기물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물론 다른 종류의 생물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식물과 동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식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기물을 어떻게 얻을까요? 어떻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체내에서 합성해내죠. 유기물을.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포도당 같은 물질로 유기물로 엮어내는 그런 과정이 광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합성은 유기물을 만들어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거를 다시 분해해서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 광합성이고 동물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할 수 있나요? 유기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거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것들, 다른 식물체라든지 또 다른 동물체를 어떻게 섭취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더 큰 범위의 용어. 그래서 식물도 그 용어 안에 포함되는 어떤 예시고 동물도 한 예시예요. 왜냐면 다른 생물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유기물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물질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영양생물 그리고 이런 우리가 동물과 같은 것들은 이런 거를 섭취해서 외부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독립의 반대면 뭐예요? 우리 변인 얘기할 때도 배웠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배웠었죠. 그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생물. 그래서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종속영양생물에는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뭐 버섯 같은 균류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립영양생물과 종속영양생물은 이 유기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나눈 그런 분류고, 하지만 이런 생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뒷부분의 과정은 공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런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우리가 보통 세포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미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좀 지우고요.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고 했었는데, 자, 긴장하세요.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 복습합니다. 물질 대사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자, 물질 대사를 정의할 때는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장소를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생물체 내에서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만을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중에서도 화학 반응, 그렇죠? 화학 반응들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어떤 물질의 그런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성질이 변하는, 그래서 성질의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짠! 뭐 자기 이름이 희선이인 학생들이 희선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바로 효소죠.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야 한다. 자, 효소가 뭐였어요? 효소를 4글자로 한번 늘려보자. 그러면 효소 아니고 생체 촉매라고 했었죠. 생체 내에서 촉매, 어떤 반응을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효소가 되겠는데, 이 생체 촉매인 효소의 주 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었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로 구성된 이 효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 대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잠깐 그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다시 일로 돌아와 보면요. 이런 그림, 우리가 1단원에서도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한 큐에 다 정리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간단한 물질이 있었어요. 완전 간단. 자, 간단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게 복잡한 물질이 되는 반응, 이거를 분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합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한 것들이 복잡해지려면 합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합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 대사의 종류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동화작용이었죠. 동화작용,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물질 대사의 종류. 동화작용은 이렇게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반응이라고 했고요. 이때는 누가? 효소가 이런 합성 반응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가 있는데,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반응도 있어요. 다시 간단한 물질인 저분자로 되는 반응. 그럼 이거는 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그 반응이 매개가 됩니다. 자, 이런 반응은 이름이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동화작용은 그 동아리나 동호회를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인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별, 한자는 다르지만, 그죠? 이별의 의미로, 헤어진다는 의미로 하면 합성과 분해의 의미가 명확히 올 것이다 라고 그때 팁을 좀 줬었죠. 자, 요런 과정에서 이게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뭐의 출입이 반드시 동반된다. 무슨 출입? 그렇죠.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된다. 그런데 이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애들을 이렇게 엮으려면, 걔네들끼리 결합을 만들어주려면 그런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어떤 에너지의 측면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흡열 반응. 이 흡열 반응은 사실 이렇게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에서 아니고도 쓸 수 있는 반응인데, 이 에너지의 출입 차원에서 보자면 흡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복잡한 물질이 쪼개질 때는, 그러면 이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갈 데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고, 이런 반응은 에너지 차원에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직접 그려줬던 그래프를 예쁘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 중에 하나는요, 동화작용에 관련된 그래프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이화작용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그걸 나타낸 그래프죠. 자, 어떤 게 동화작용이고 어떤 게 이화작용일까요? 뭘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반응물하고 생성물, 또 새로 보니까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재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C라는 물질이 된다 하면 A와 B는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C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의 결과 만들어진 무슨 물? 그렇죠. 생성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성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의 에너지로 에너지의 양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때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흡수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반응은 무슨 반응? 그렇죠. 동화작용의 그래프다. 그럼요, 이거는 반응물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반응을 하고 나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면 그만큼 외부로 방출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거는 이화작용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작용의 그래프. 자, 그래서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이렇게 반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둘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화작용의 예시를 한번 정리해보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광합성이라든지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 같은 것들, 온갖 합성들, 이런 것들은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반응들은 다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그 유명한 세포호흡이나 아니면 그런 소화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화작용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세포호흡이 단독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 세포호흡의 종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물질대사 이제 안녕. 여기서 이제 물질대사의 종류 중에서 세포호흡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생물체라면 다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유기물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인 거잖아요. 에너지를 분해해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교재 117페이지에 보면 호흡에 구분해서 뭐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책에 있는 거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외호흡, 그다음에 내호흡, 그다음에 세포호흡. 요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막 뭐 호흡이 가빠졌다, 호흡이 빨라졌다, 뭐 그런 용어를 쓸 때는 주로 이 외호흡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호흡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그런 물질의 교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액이 있고 이제 폐가 이제 외부 공기와 맞닿아 있는 그런 매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폐포와 우리 모세혈관 사이에 이런 기체 교환, 물질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내호흡은 이 폐포와 물질 교환을 해서 이렇게 또 돌게 된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밑에다 쓸게요.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모세혈관과 몸속에 있는 여러 세포들, 그중에서 이제 조직세포라고 좀 얘기를 써보면 이 모세혈관과 내부 세포들 사이의 기체 교환, 물질 교환, 요거를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용어를 좀 나눠서 부릅니다. 그리고 세포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그냥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면 주로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거예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분해해서 뭐를 얻는 과정,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 차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이 세포호흡이라는 용어고, 요거는 기체 교환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짠! 그러면 세포호흡의 전 과정은 우리 책에 그림이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그림 보도록 하죠. 짠! 요거는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요 바깥의 테두리는 바로 세포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이게 세포막이 되겠죠? 아무래도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이런 세포질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질 안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도 둥둥 떠 있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근데 우리가 배웠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바로 이런 그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였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발전소 역할을 한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왜?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세포내 발전소라는 별명이 있었죠. 자, 봅시다. 일단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포도당이 유기물의 한 종류죠. 대표적인 종류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필요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해가, 포도당이 막 그 분해가 일어나서 CO2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H2O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열 에너지도 방출이 됩니다. 열 에너지로도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얘의 정체는 이따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반응을 막 일으키면 이게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일부는 열 에너지의 상태로, 그다음에 일부는 ATP라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열 에너지로는 약 60% 정도가 방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ATP로는 한 40% 정도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볼까요? 자, 세포호흡의 전 과정을 써보면 포도당과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반응물로는 산소가 또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생기게 되고,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는 것도 있고 ATP의 상태로 저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물질들 하나하나 화학식도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C6, H12, O6, 그 다음에 뭐 O2, 이건 뭐예요? CO2, H2O,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한글로 써놨냐? 이렇게 써주려면 앞에 개수를 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닌데 이 개수를 막 다 외우고 이렇게 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어떤 물질이 반응물로서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생성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만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책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7페이지 아래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호흡 기질이라는 용어가 소개가 돼요. 호흡 기질.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세포호흡에 사용되는 영양소의 종류를 의미해요. 호흡에 사용되는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영양소 뭐 배웠어요?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탄백질은 뭐죠? 탄수화물 중에 포도당이 가장 중심으로 이용이 되지만 뭐 기타 다른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기질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 기질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실까 봐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냐면, 자, 지금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물질 대사의 종류. 그런데 물질 대사로서 일어나는 이런 세포호흡 과정이랑 이 체외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슷한 과정이랑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비슷한 과정은 바로 연소라는 이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표니까요. 글씨가 좀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재랑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포호흡은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물질 대사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연소와 같은 경우에는 체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함정 보기들도 가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내신 시험 보실 때 그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호흡과 연소의 차이점들을 쫙 비교를 해놨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차이만 있으면 왜 도대체 비교를 하는 걸까? 그렇죠? 공통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공통점.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모두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무슨 뜻이에요? 산소가 필요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 특징. 바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발열 반응이다. 요렇게 두 가지 공통점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을 정리하러 가봐야겠죠? 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세포호흡과 연소의 화학 반응식 먼저 볼게요. 들어가는 물질은 똑같아요. 필요한 물질. 포도당이랑 산소가 들어가요. 반응물로서 포도당이랑 산소가 들어갑니다. 나오는 것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는데 나머지 요 뒷부분만 다른 거죠. 세포호흡은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ATP 상태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연소는 이게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양만 써있지만 열과 빛의 형태로 굉장히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다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의 결과는 한꺼번에 다 방출이 되지만 여기서는 ATP라는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의 온도를 한번 볼까요? 요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37도 정도의 환경에서 일어나는데 연소 보세요. 멋있죠? 400도씨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도 연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이 400도씨 이상이라는 온도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촉매로서 세포호흡은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생체 촉매라고 그랬죠? 효소가 있어야지 이 단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연소 같은 경우는 효소가 없이도 일정한 조건만 뭐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든지 탈 것이라든지 뭐 여기선 탈 것이 이제 포도당이 되니까 그런 것만 있으면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그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같은 물질,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전체 양은 똑같아요. 원래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얻느냐 아니면 단계 조금씩 얻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얘를 태우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열과 빛의 형태로 한꺼번에 파이어 하고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이런 기특한 효소라는 것에 도움을 받으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조금씩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조금씩의 에너지를 ATP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량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되는 그런 반응이다 하는 점에서 세포호흡이 연소와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비교를 해야 되겠냐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비교해봐야 돼요.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굉장히 그 반응의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 그림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의 11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짠! 봅시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 두 반응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공통점인데 차이점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자, 일단 산소호흡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필요해요.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산소호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환경에서는 이런 무산소 호흡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호흡을 일부 단시간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간단한 반응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생물체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산소 호흡을 한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효모 같은 것들은 효모와 같은 종류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산소가 충분할 때는 산소 호흡, 산소가 불충분할 때는 이런 무산소 호흡을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영양소가 분해될 때 산소가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가? 바로 이거죠. 어디까지 분해될 수 있니? 분해 어디까지 해봤니? 이런 식으로 그 광고의 카피를 좀 따라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산소가 있을 때는 CO2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탄소 6개 가진, 그죠? 탄소가 6개 있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이게 온전히 다 분해되면 각기 탄소 하나짜리에 이산화탄소 6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 분해가 되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해가 되지 못하고, 어머, 선생님이 사고를 쳤네요. 자,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은 이게 중간까지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분해가 일어난다. 그냥 불완전 분해가 일어나는 걸로도 뭔가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너지가 나오는데 불완전 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ATP의 생성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이 단계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게 다 ATP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지다 마니까 얻을 수 있는 ATP도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ATP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되다만 중간 산물이 나온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약간 다른데요. 이 세포호흡, 그 산소호흡이 일어날 때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체 과정이 일어나요. 사실 세포질에서 조금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전 과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무산소 호흡은 세포질에서만 일어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산소 호흡에서 알고 있는 것들, 무산소 호흡의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발효도 있고요. 발효. 그리고 부패. 이렇게 평소에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부패 지워버릴까요? 그런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너무 사람 중심적인 그런 정리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는 발효,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은 건 부패, 뭐 이렇게 정리한 거죠. 사실은 똑같이 산소, 무산소 호흡에 속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잡초와 화초로 인위적으로 나누죠. 그냥 온전히 인간 중심으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무산소 호흡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 뭐가 소개가 돼 있냐면 무산소 호흡의 종류로 그 여러 가지 발효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코올 발효. 발효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젖산 발효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포도당이 다 분해되면 CO2가 돼야 되는데 CO2까지 가지 못하고 알코올이라는 중간산물, 여기서는 이제 뭐 에탄올이 되겠는데 알코올이라는 중간산물 그리고 젖산이라는 중간산물까지만 분해가 된다. 그래서 소량의 ATP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에탄올은 탄소 2개짜리, 탄소가 2개짜리 물질이고요. 젖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3개짜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하나짜리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에너지를 소량 얻게 된다 하는 것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산소와 무산소 호흡의 정리도 마쳤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빔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고. 자, 아까부터 계속 나와서 좀 거슬렸던 애가 있었죠. 이름이? 그쵸, ATP. 드디어 정체를 좀 밝혀볼게요. ATP가 도대체 뭐냐? 자, 뭔가의 약자들인 것 같은데 A가 뭐고 T가 뭐고 P가 뭔지를 하나하나 밝혀볼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구조를 하나 그려볼 테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짠! 이거를 선생님 오각형 그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막이 흐르죠, 지금. 자, 요런 구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1단원에서 물질 얘기하면서 봤던 그런 그림이에요. 뭐였죠? 바로 그 DNA라든지 RNA의 기본 단위가 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닮은 그림입니다. 그죠? 사실 그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 요 당의 종류를 조금 결정을 해볼게요. 요게 리보스라는 당으로, 우리가 리보스도 있고 디옥시리보스도 있었는데 리보스는 그렇죠, RNA를 구성할 때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그 리보스를 가지고 있었죠.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바로 이 당으로서 디옥시리보스를 다 가졌기 때문에 이름이 DNA였고 얘는 그래서 RNA였다. 뭐 이런 거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 뭐가 더 붙어서 다른 물질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리보스라는 당의 종류예요. 당.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면 요 P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P라고 되어 있는 거. 그쵸?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붙은 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였는데 그럼 이거는 인산기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인산기.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염기가 되겠죠. 염기. 그런데 우리가 염기는 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얘가 뭐냐면 아데닌이라는 애예요. 우리가 A로서 표현했던, 그죠? A라고 표현했던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여기 붙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름을 달리 붙여주려고 그래요.
하나하나는 아데닌, 리보스, 인산인데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아데닌하고 리보스랑 합쳐서 어떤 명칭으로 불러줄 겁니다. 어떻게 부르면 될까? 일단 아데닌을 써줘요. 그런데 약간 수상하게 써줘요. 이렇게 아데닌, 약간 수상하게. 그리고 아데닌 이름만 넣어주면 리보스가 서운해하니까 리보스 이름을 적당히 섞는 거예요. 그래서 O와 CO만 따옵니다. 그래서 리보오스를 따서 아데노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친 여기까지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이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산기를 붙여볼 건데 인산기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접두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앞에 모노가 붙으면요. 우리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한 개라는 의미예요. 한 개. 자, 그 다음에 다이가 붙으면 몇 개? 몇 개? 그렇죠. 눈치가 빨라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트라이가 붙으면 트라이 붙은 거 뭐 있어요? 트라이앵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 개라는 뜻이에요. 세 개.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 인산기를 하나씩 붙여볼 거예요. 자, 인산기 하나 있는 거 여기까지는 뭘까요? 여기까지는 아데노신에 이거 이해됐죠? 지울게요. 어차피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아데노신에 인산기 하나 붙은 거 요거는 우리가 AMP라고 해요. 모노 한 개니까. 그렇죠? AMP. 아데노신에 인산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모노 붙은 거 그래서 AMP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인산기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두 개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두 개 붙었어. 그럼 이름이 ADP가 되겠죠. 다이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두 개의 인산기가 붙었다. ADP.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붙여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ATP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ATP. 잘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선생님 마음이 아픈데 다시 그리진 않겠어요. 선생님은 쿨하니까. 자, 그래서 ATP.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인산이 3개 붙은 거.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붙은 거. 자, 이런 물질이 바로 ATP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ATP 뭐 하는 애예요? 별명이 있어요. 에너지 화폐예요. 화폐? 뭐지? 뭔가 교환을 하기에 그런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죠.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686kcal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작은 거, 그 껌 하나 사려고 해도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치르고 나면 그 잔돈이나 거스름돈 못 받아요.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ATP라는 작은 단위로 미리 깨서 잔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들, 싼 것들을 살 때 이렇게 잔돈 내듯이 그런 식으로 에너지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이 ATP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물결무늬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물결무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화학결합을 나타낼 땐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화학결합인데 물결로 그렸어요. 왜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인산기끼리는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요건 이제 조금 곁들여서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되니까 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 있죠. 그러니까 쟤랑 같이 있기 싫어하고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걔네들을 억지로 붙여놓으려다 보니까 이 결합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고에너지 인산결합.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TP가 나중에 어떻게 에너지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요 끝에 있는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요것이 지금 ATP였는데 두 개 붙은 애랑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한 개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쟤는 더 이상 ATP가 아니고 뭐가 돼요? ADP가 되죠. 두 개짜리. ADP와 하나의 무기인산. 아이고, R이 아닌데? P인데? 무기인산. 이렇게 쓰면 무기인산. 혼자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그래서 무기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주인공?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죠.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거다. 요 과정이 바로 ATP가 분해되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TP가 어느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짠. 자, 여기를 보시면요. ATP가 만들어졌을 때 요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과정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떠한 포도당, 아까 봤던 그 단계 그래프랑 똑같은 건데 포도당이 점차 분해가 되면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 분자의 ATP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ATP를 만든다는 것까지는 배웠지만 어디에 정확히 사용되는지는 몰랐는데 그게 사실은 ADP랑 이 무기인산기 하나를 엮어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에 연계가 돼가지고 요거를 합성하는 데 쓰이는 거죠. 자, 그런데 ATP를 만들었어요. 얘가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또 분해가 됩니다. 요걸로.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또 연기가 돼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발광이나 체온 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ATP가 분해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헷갈려해요. 잘 보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그거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죠.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가 합성되는 반응도 일어나요. 그런데 합성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이 들어가면 동화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큰 틀에서는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 한 40% 일부만 요거를 합성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동화작용도 일어나고 이화작용도 일어나지만 큰 틀에서 이화작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걸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요 반응 자체는 동화작용인 거 봐야 된다. 여기서 이게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가 얘를 합성하는 것처럼 이 ATP가 분해되면서 나온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을 합성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연계돼서 이렇게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더 뭐냐면 능동수송이라는 거예요. 능동수송.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송이란 건 뭘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여요? 아니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움직여요? 자연적으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 그래서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에너지 소모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우리가 가끔은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는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능동수송.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농도, 오히려 적은 데서 더 많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이런 ATP의 형태로 공급을 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이 우리 책에서 안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카테고리로 좀 이동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쉬워서 여러분들이 코웃음이 날 거예요. 자, 에너지 대사의 균형입니다. 에너지 대사의 균형. 에너지 대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질 대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에너지 대사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책에 지금 기초 대사량이라는 용어가 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뭔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기초 대사량이 높아야 살이 안 찐대. 왜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아무 활동을 안 하고 있어도 정말 그냥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쓰이는 그런 에너지 소모를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정리는 책이 잘 돼 있으니까. 자,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그냥 생명을 유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을 한다든지 호흡을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나와 있냐면 활동 대사량. 이름에서 감이 오죠?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 활동 대사량. 이건 뭐예요? 가만히 있을 때 말고 그 이외에 뭔가 활동을 할 때, 그때 소비되는 양, 그게 바로 활동 대사량이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소비되는 양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일 동안 사용하는 대사량, 1일 대사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초 대사량이랑 그 다음에 기타 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활동 대사량을 더해주면 바로 이게 일일 대사량 또는 일일 총 대사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연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키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뭐 체표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기초대사량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 있으면 누구의 기초대사량이 그렇죠. 남자의 기초대사량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더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는 어릴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르신들의 고민거리가 있죠. 예전이랑 젊었을 적이랑 밥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근데 계속 살이 찐다. 그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양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더 높여줘야 살이 안 쪄요? 활동대사량을 더 높여줘야지만 예전처럼 유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시소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일 대사량, 우리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랑 섭취하는 양이랑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균형이 맞아 떨어지면 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일일 대사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소비하는 게 많은 거죠. 먹는 것보다.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체중 감소. 근데 일일 대사량이 먹는 것보다 적어요. 섭취량보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게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비만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단원의 구조도를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은 내용들을 배워요. 여기 선생님은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워놓고 그런 거 이렇게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좀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단원에서. 그런데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9구단을 외우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9구단 언제 외웠어요? 정말 조그만한 꼬마일 때 외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양의 공식, 그죠? 그거를 외우려면 어떻게? 반복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했더니 그렇게 너무너무 굉장히 쪼만했을 때도 그걸 다 외워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28에 하면 바로 나오고 뭐 99 하면 바로 툭툭 치면 튀어나올 정도로 체화가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습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9구단을 외우던 그 시절에 그 열정으로 지금 이 3단원의 내용을 반복에 또 반복하면 그렇게 툭툭 치면 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전의 그런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무슨 맥락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와주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자, 밑에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얼마나 뭐 습득이 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선생님하고 수강 후기에서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 꼭 풀어오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